안녕하세요. 권용튜브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에서 저희의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익명성을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실세계와 주소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소의 개념이란 저희가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ID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소는 어떻게 생성되냐면 이제 실명에 해당하는 개인키, 비밀키가요. 어떤 암호학적인 타원 곡선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개키를 생성해내게 됩니다. 그 공개키는 또 암호학적인 해시를 사용하여서 주소로 변환되게 됩니다. 이것은 전부 일방 함수이기 때문에 주소가 공개키로 주소를 통해서 공개키를 찾아내거나 공개키를 통해서 비밀키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익명성을 블록체인에서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블록체인에서 제공하는 익명성은 완전한 익명성이 아니고 수도 아노니미티라고 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은 익명성이라는 뜻인데요. 익명성에 가까운 익명성이란 뜻입니다. 왜 그런 표현을 쓰느냐? 저희가 인터넷에서 아이디를 사용하더라도 익명성이 깨질 위험은 있습니다. 어쩔 때 있냐면 제가 인터넷에서 제 아이디로 어떤 특정한 행동을 계속하고 이제 그것을 어떤 누군가가 저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투를 쓰는지, 어떤 것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감시를 하여서 정보를 모은 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실세계의 저와 매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겠고 그 이후로 제가 인터넷에서 익명성 뒤에서 하는 일들은 전부 다 실세계에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깨질 수 있는, 익명성이 깨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인터넷에서 있는 익명성을 수도 아노니미티라고 부르진 않는데 블록체인은 왜 수도 아노니미티라고 부르냐면 블록체인의 또 다른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중요한 다음 성질은 투명성입니다. 트랜잭션 트래픽은 공개된 네트워크에 올라간다. 이제 트랜잭션이라 하면 제가 인터넷에서 하는 활동들을 트랜잭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하는 활동인 트랜잭션은 공개된 네트워크에 올라가게 되고 그런 트래픽 분석을 통해서 저를 매핑하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저를 쫓아다니면서 분석을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공개된 네트워크에 올라가서 저라는 주소를 검색을 하면은 모든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분석이 용이하고 따라서 실세계의 저와 연결하는 것도 더 쉬울 것입니다. 아래는 블록 익스플로러라는 사이트인데요. 블록이나 트랜잭션, 주소 같은 것들을 입력하면은 오른쪽처럼 어떻게 돈이 흘러가는지 모든 트랜잭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분석을 원하는 사람은 쉽게 분석을 할 수 있겠지요. 자, 프라이버시는 왜 중요할까요? 먼저 가상화폐라는 개념으로 블록체인을 바라보면 사용처가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돈을 사용하는지 노출되는 것은 어, 좋지 않겠지요. 제가 만약에 부모님한테 용돈을 5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 조건으로 네가 그 50만 원을 어디에 쓰는지 정확하게 10원 단위로 나한테 다 얘기해라 하면은 용돈 안 받고 말죠.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가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저만의 예를 들면 취미 생활을 위해서 게임 CD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PC방에 갈 수도 있고 할 것인데 부모님은 그것을 보고 이제 참견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사용처를 숨기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블록체인이 가상화폐로서만 이용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죠. 이제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의료정보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한다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제가 산부인과에 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 정보가 그리고 공개된 네트워크에 올라오게 된다면, 이제 많은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막 뭐 다양한 소문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소문은 불어나기 마련이니까요. 뭐 제가 임신을 했다거나 뭐 이런 왜곡돼서 갈 수 있는 정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남한테 말하기 조심스럽고 숨기고 싶은 정보이죠. 따라서 의료정보 같은 경우에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하겠고요. 산업정보도 그렇습니다. 제가 회사의 오너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전략을 구상해서 어떤 재료 물품을 엄청 많이 샀습니다. 근데 제 경쟁 업체가 그것을 보고 제가 뭘 하려는지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여서 저를 제 회사를 공격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는 중요합니다. 인간의 기본권이기도 하고요. 자, 제가 블록체인에서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기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존 방법에서 A가 B에게 코인을 보내게 되면은 0.5 비트코인은 A의 주소로 되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공격자는 A라는 애가 돈을 보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을 잘 안다면 A는 그 나머지 잔액이거든요. 그 잔액이 다시 A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얘의 돈이 정확하게 어떤 흐름으로 쓰이는지 다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시스템이 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런 것을 이제 UTXO 형 구조라고 하는데요. Unspent Transaction Output이라 해서 사용되지 않은 트랜잭션 결과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거는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그 돈 화폐 관리 방법이고요.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원래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종이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랑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랑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어떤 하나의 블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B한테 4.5코인을 보내고 싶으면 제가 가진 지폐로는 딱 맞게 돈을 줄 수 없죠. 이더리움에서는 바로 딱 주게 됩니다. 카드처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무리 조합을 해봐도 4.5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먼저 3코인과 2코인을 B한테 주게 되고요. 그러면 B는 그 필요한 1.5코인만을 또 지폐화해서 갖게 되고 0.5 비트코인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금액의 나머지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우선 추적이 좀 더 어렵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돈이 줄어들고 올라가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 추적이 좀 더 쉽다고 하면 얘의 경우에는 이제 돈이 나눠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찾기 어렵고 또 비트코인에서 제공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나머지가 이제 또 다른 주소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보내면 나머지 금액은 C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추적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물론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의미고요. 이 점 때문에 이제 공격자는 단순히 이 첫 번째처럼 단순하게 보게 됨으로써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처럼 이제 거꾸로 보게 된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쓰인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주소를 하나 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매핑에도 좀 더 어렵게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뭐 강력한 기법은 아니고요. 되게 간단한 기법이고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공격 가능한 기법입니다. 다음은 믹싱입니다. A가 B에게 200원을 보내고 C에게 500원을 보내고 D에게 800원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다 노출이 되어 있죠. A가 돈을 어디 보내고 어디 보내고 어디 보냈다라는 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공격자가 나와서 나는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믹싱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감출 믹싱 박스가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믹싱 박스를 통해서 다른 주소들도 거래를 하게 됩니다. E와 F가 생겨났고 그것도 이제 믹싱 박스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이 선들을 꼬게 됩니다. 믹싱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연결되는지 알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금액을 송수신되는 금액을 한 금액으로 동일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격자는 맨 처음에는 A가 B로 보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거꾸로 뭐 B를 봐도 B가 A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것이 아예 불가능하죠. B가 300원을 받은 게 믹싱 시스템으로서 받은 건 확실한데, 그게 A로부터 온 건지, E로부터 온 건지, F로부터 온 건지, 또는 A와 F가 뭐 합쳐져서 온 건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공격자는 별다른 무언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이 믹싱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아주 강력한 기법은 아닙니다. 정말 강력한 기법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 분석과 노력을 가한다면 결국에는 찾아낼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이 기법은 대쉬라는 코인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다음 기법은 링 시그니처입니다. 링 시그니처란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백악관에서 어떤 내부 고발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고발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부 고발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부 고발했다는 사실이 숨겨지길 바라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 백악관에 서명을 하는 겁니다. 백악관의 키로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백악관에 있는 멤버들 A, B, C, D 중 한 명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부 고발을 제보받는 사람은 A, B, C, D의 키로 이것을 모두 이제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백악관에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부 고발이 진행됐다는 것은 알지만 이게 정확히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는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람이 많을수록 그 개개인의 익명성은 더 지켜지겠죠.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블록체인에 이용하는 것이 이제 링 시그니처 기법을 블록체인에 이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경우에는 이제 모네로라는 코인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사실 링 시그니처라는 기술은 이제 이 블록체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좀 익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토콜에서 많이 사용됐던 기법으로 되게 오래된 기법이라서 이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네로 코인도 되게 안정적이라 믿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자금 세탁이나 아니면 불법적인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기법은 영지식 증명인데요. 영지식 증명이란 어떠한 사실의 참 거짓을 증명할 때 참 거짓을 제외한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영지식 증명 편을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법을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영지식 증명은 여기에 먼저 공이 두 개 있습니다. 저는 이 공이 색깔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지만 색깔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생명입니다. 제가 공을 하나를 두 개의 공을 다 가져가서 하나의 공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공을 기억하시고 제가 다시 공을 제 등 뒤로 옮겨서 섞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섞어서 공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저는 알지만 여러분은 모르겠죠. 자, 제가 공을 섞었는데요. 이 공은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공일까요? 아니면 다른 공일까요? 같은 공이라고요? 맞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지? 아마 50%의 확률을 그냥 맞추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공을 바꿨거나 안 바꿨거나 2분의 1의 확률이니까요. 그러면 한 번 더 이제 제가 공을 섞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공을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바꿨다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맞췄지? 이게 두 번 연속으로 맞추니까 조금 뭔가 정말 공에 색깔이 있나 싶기도 하네요. 왜냐면 이제
공의 색깔이 있으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정확하게 아실 것 같으니까요. 제가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면 어, 계속해서 맞추시겠죠. 만약에 공의 색깔이 있으면. 뭐 운이었다면 언젠간 틀릴 것이고요. 그래서 한 번을 반복하게 되면은 2분의 1인 확률이 10번만 반복해도 이제 모두 맞출 확률은 1024분의 1로 0.001% 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10번 정도 반복하면은 이제 운이 이렇게 좋을 수 없으니까 거의 맞구나, 색깔이 있구나 라고 제가 납득을 할 것 같아요. 방금 전 상황에서 저는 검증하는 사람이었고 여러분은 증명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증명하려는 사실은 공의 색깔이 있다는 것이었고요. 저는 공이 색깔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그 색깔이 있다는 정보를 이제 납득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99.999%로요. 자, 이 기법은 아무런 지식도 주지 않고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상호작용이 필요했죠. 저는 지금 2번 해봤는데요. 이제 2번 해봤을 때는 확률이 25%였고, 이제 10번 정도 하게 되면은 이제 확률이 아주 높은 상태로 되어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틀릴 확률이 이제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10번 정도를 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블록체인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되게 많은 참여자가 있기 때문에 연산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는 GK 스낙스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제로 놀리지 석센트 non interactive argument of knowledge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GK는 앞에 제로 놀리지를 얘기하고 각각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succinct는 영어로 간단한, 명료한 이런 뜻인데요. 계산이나 이제 연산량이나 증명하는 데 필요한 연산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non-interactive는 아까 공을 가지고 저희가 했을 때는 제가 공을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맞추고 이 작업을 하려면 이제 동시에 서로가 존재해야겠죠. 근데 이제 non-interactive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작용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접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argument of knowledge라는 것은 이제 연산 능력이 엄청 뛰어나더라도 이것을 조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연산량을 통해서 이 틀린 사실이 맞게 할 수 없다는 것을 argument of knowledge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Zcash 그리고 호라이즌이라는 비트코인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두 코인 모두 주소를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공개된 주소이고 하나는 비공개된 주소입니다. 그렇게 하여 비공개된 주소로 가는 것은 송수신자 그리고 금액이 보호되고요. 그리고 공개된 주소로는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된 상태로 일반 트랜잭션과 같이 검증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네 가지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GK 스낙스에 대해서 사실 더 공부를 할 것인데 그 전에 블록체인에서 어떠한 기법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좀 공부해 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GK 스낙스를 더 많이 할 것이긴 한데 그래도 다른 기법들을 알고 있어야지 이제 제가 블록체인의 어떤 익명성을 적용할 때 좀 더 이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